우리나라에서 매국노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완용이죠. 그는 조국을 침략한 일제에 빌붙은 것도 모자라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서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탓에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해왔던 병자호란 때도 청나라의 편에 붙어 조선을 치는데 앞장섰던 조선인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정명수인데요. 다만 두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완용은 양반가의 사람이었던 데 비해 정명수는 당시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노비의 신분이었다는 점이죠. 정명수는 평안도 은산에서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1618년 명나라가 후금과의 전투를 벌이며 조선의 원군을 요청하자 조선에서는 강옥립을 도원수로 삼아 지원군을 보냈는데 이때 정명수도 병졸이 되어 요동으로 떠나게 되죠. 하지만 사르후 전투에서 명나라와 조선연합군은 후금군에 참패를 하게 되고 도원수 강옥립은 후금에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정명수도 후금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후 후금은 조선의 포로들을 모두 석방했지만 정명수는 어차피 자신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봤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노비 신분으로 살아야 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대로 후금에 남아 여진족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자신의 이름을 만주식 이름인 굴마운으로 바꾸기까지 했죠. 이후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조선 내부의 사정을 후금에 알려주면서 후금 조정으로부터 많은 신임을 얻게 됩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하며 청이 조선을 침공해왔을 때 정명수는 용골대를 비롯한 청나라 장수들의 역관 노릇을 하며 조선으로 건너왔죠. 영화 남한 산성과 드라마 연인에서는 용골대가 조선인들에게 매우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만 실제로 용골대는 인조와 대신들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았는데 오히려 조선인인 정명수가 매우 건방진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정명수는 호란이 끝난 이후에도 잠시 동안 조선에 남아있으면서 청나라의 권세를 등에 업고 조정의 압박을 가한 끝에 무려 정일품에 해당하는 영중추부사 벼슬을 받게 되었죠. 영중추부사는 흔히 조선시대 권력의 정점이라 여겨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같은 품계의 고위관직인데 천민 출신인 정명수가 이런 높은 벼슬을 받은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정명수는 그런 높은 관직을 받자 청나라를 등에 업은 자신을 조선에서는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 것인지 자신이 총애하던 기생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병조자랑 변호기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사고를 친 것도 모자라 조정의 관리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뇌물을 받아 챙겼으며 자신의 친척들에게 벼슬을 내려달라고 강요하는 등 온갖 횡포를 부렸다고 합니다. 정명수는 청나라로 돌아간 후에도 조선 조정을 계속해서 압박했다고 하죠. 연료실 기술에 따르면 김자정은 탄핵을 받아 위기에 처하자 정명수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 조선이 북벌을 계획한다는 것과 고려 인종의 무덤인 장릉에 청나라의 연호를 새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발했고 정명수는 청나라 조정에 이 사실을 알려 조선에 10차례나 조사단을 파견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정명수가 자신의 조국인 조선에 이토록 가혹하게 대했던 이유는 그가 은산현에서 노비로 있을 때 은산현감이었던 홍집이라는 인물이 정명수에게 곤장을 쳐서 벌을 준 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되죠. 인조실록 28권 10월 22일의 기록을 보면 정명수가 1633년 청나라의 사신으로 조선에 왔을 때 정명수가 평산현감으로 있던 홍집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황해도 평산현의 관하에 쳐들어가 홍집을 모욕했다는 내용이 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그의 만행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침략자인 청나라인들보다는 그들에게 빌부터 횡포를 부리는 정명수에게 더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고 실제로 여러 조선인들이 정명수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적도 있었죠. 심양에 있던 강효원과 정례경 등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따라 심양에 와 있던 재상박노와 신득연 등 여러 명의 조선관리와 미리 짜고는 그동안 정명수가 저지른 각종 비리들을 청나라 조정에 고발해서 정명수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한 것인데요. 당시 정명수는 조선에서 청나라로 보내는 공물을 자신이 빼앗아버린 적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사실이 청나라에 알려지면 정명수를 나락에 빠뜨릴 수도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된 정명수가 고발문서를 빼돌려 불태워버리고는 재상박노를 협박해서 오히려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결국 정명수를 고발한 강효원과 정례경 등은 무고죄로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죠. 당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쳐가면서까지 어떻게든 강효원과 정례경을 살려보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명수의 권세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았죠. 효종실록 4년 6월 3일자 기록을 보면 정명수가 청나라에서 죄를 받아 폐서인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그동안 조선인들에게 얼마나 악독하게 굴었으면 효종이 그 소식을 듣고 정명수는 특히 간사하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다고 하니 꺼진 재가 다시 불붙게 될 걱정이 있을까 염려스럽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명수가 처벌을 받게 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가 죽지는 않았으니 혹시라도 다시 청나라에 빌부터 조선의 위해를 가하려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말인데요. 외교문서 모음인 동문이고를 보면 당시 청나라에서 밝힌 입장은 정명수가 조선의 뜻과 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패를 부렸다는 것은 교수형의 처에 마땅한 죄를 지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가 여러 번 조선에 다녀온 공로를 생각해서 죽음만은 봐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정명수가 청나라로부터 버림받고 권세를 잃었다는 것은 확실해졌기 때문에 조선 조정에서는 정명수의 친족들과 정명수의 청탁으로 벼슬에 오른 사람들을 모두 유배 보내거나 사형시켜버렸다고 하는데요. 다만 청나라에 있던 정명수의 아들과 손자는 청나라의 하급무관으로 남아있었다고 하니 아마도 청나라에서는 그들에게 연좌제를 적용시키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후 정명수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실록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당시 계급사회였던 조선은 노비에 대한 대우가 워낙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노비태생이었던 정명수가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청나라에 남은 것까지는 그가 살아남기 위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 그가 청나라를 등에 업고 횡포를 부린 일들로 인해 피해를 본 건 그가 증오했던 사대부나 탐관오리가 아닌 일반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에 그가 벌인 각종 비리들은 청에게도 조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오직 개인의 욕심만을 위한 행동이었기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정명수에 대해 결코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